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촛불 문화제 하기 좋으라고 날씨가 선선하게 좋습니다. 그죠? 비가 얼듯하게 바람이 불디면 아까 들어가가 있으니까 비가 좀 떨어지더니만은 보면 안 오더라고요. 아까 예보에는 뭐 9시부터 비 온다 하는데 9시 전에 마쳐야 되는데 비 올 때까지 해볼까요? 예. 예. 요새 계속 낮에는 참 무지 덥고 그죠? 날씨가 예전 날씨 같지는 않습니다. 기상이변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끼다가 낮에 햇빛 났다가 저녁 따배쯤 되면 또 구름이 끼고 소나기 한 차례 쏟아지고 저 전형적인 아열대 날씨랍니다. 이게 그 뭐라 합니까? 뭐 낮에 소나기 오고 하는 그런 거 보고 스콜. 예. 이런 날씨들이 점점 우리에게 이제 잦아지는 것 같고, 오늘 뭐 어디 뉴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동해안에 참치가 잡혀요. 그것도 대형 참치 120kg짜리가 잡혀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요새 뭐 10kg짜리 이런 참치들이 다랑어하고 이런 게 지금 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안 쪽으로 지금 많이 잡힌답니다. 예, 그래갖고 뭐 정부에서 어음량 신고하고 뭐 그런 거 커터량 조절하는 이런 거 뭐 신고한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날씨가 계속 이제 변동을 부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없는 사람들은.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아름다운 세상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예, 오늘 632번째 사도배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또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예, 좋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산하에 가신 선배 열사님들 생각하면서 또 각오를 한 번 더 다져봅니다. 예, 일동 묵념. 바로 예, 님을 위한 행리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투쟁하고 네 번째 여름이죠. 그렇죠? 예, 네 번째 여름을 맞는 동안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아직도 소송리, 김천, 성주에서 이 촛불을 계속, 촛불은 없습니다만은 촛불 문화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드는 임시배치라는 이름 하에 소송리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점점 그 한미일 그 MD 체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점점 또 진전이 되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문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다가 미국이 털면서 지금 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북중 관계는 시진핑이 지금 북한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죠. 예. 북중 관계는 또 더 제가 보기에는 강고하게 좋은 쪽 자기들끼리 더 철저한 우호 관계를 또 더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 이제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이 미국한테 너무 자주적이지 못하고 사례적이다. 경제 종속 식민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제국주의가 직접 지배를 하다가 지금은 대리 지배를 합니다. 식민지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미국의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대리 지배를 하면 좋은 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욕을 안 먹어요. 일단은 문제가 생겨도 그 대리인들이 대리 정치하는 아들이 욕을 먹죠. 예, 그게 요새 신식민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48년 이후 지금까지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오다 보니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그 미국 의회에 이제 설명회를 하러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뭐 그 김진양 이사장이 페북에 올려놓은 글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개성공단을 가동하가 돈을 벌면 달러를 주면은 그 돈이 핵개발하는데 투자되는 걸로 이용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엄청 놀랬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하고 그러면은 돈 주지 말고 현물로 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온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아무리 돈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주인된 마음의 자세들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종으로 무섬으로 이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 민족이 또 하나 되어 남북 공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감수하면서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일들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또 도한영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세들을 이야기를 하실런지 예, 큰 박수로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서가 없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할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정세하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고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 회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더 참고 미국하고 잘 해보겠다, 인내심을 가지겠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건 외교적인 언어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체제 안전 보장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북한이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늦었는데 개성공단 같은 것 금강산 그거는 북한이 요구를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자유당이나 이런 데 반대가 없었으면은 식량 지원 같은 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이제 겨우 우리나라 쌀을 국제 민간기구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전달되는 걸 이래서 이루어졌는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벌써 식량 지원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지금이 북한은 청군기쯤이 된다고 합니다. 감자가 수확되기 직전인데 감자가 수확되고 나면 좀 늦고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또 비슷하게 이제 김정은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을 옛날 동맹과 별개로 체제 안전 보장을 받기를 원했고, 중국, 러시아는 시진핑, 푸틴은 식량 그리고 원유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유엔에 실제로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올해 들어서 하노이 회담이 깨어진 이후 이전부터 조금 직전부터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가까운 소통을 시작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덩그리 외교를 하듯이 트럼프에게 꼭 당신이 아니어도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체제 안정 보장만 된다면은 외부와 소통을 하고 평화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만들어내는 정세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우리의 자유당처럼 미국 국내적인 문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못하면은 중국, 러시아가 앞장서서 하면은 트럼프는 마지못해 따라가지고, 혹은 중국,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면은 북한의 그 좋은 여러 가지 자원들의 정세 같은 걸 중국, 러시아한테 빼앗긴다. 이런 식으로 미국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중국, 러시아에게 그런 걸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북미 정상회담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남북 정상회담이 뭐 다음 주 이전에 금방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외교적인 관례상 사실은 좀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를 하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던 그 조금 습성이랄까, 그 느린 스케줄 관리 같은 걸 보면은 빠른 그러니까 8, 9월, 10월 그러니까 그 이전 쯤에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는가.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도 뭐 7, 8월 이 정도면 빠르면은 7, 8월에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즉 G20 회담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소식을 듣고 트럼프와 중미 정상회담을 해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우리와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우리 대통령이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런 톱다운 형식은 그런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의 이면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것은 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은 7, 8월, 남북 정상회담은 7, 8월, 북미 정상회담은 8, 9, 10월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정도 되어서 그 중간에 혹 심지어 이제 북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예측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자본 주치, 자본에 이제 해줄 수 있는 곳은 중국, 한국 이외에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쟁 배상금이죠. 그 전쟁 배상금이 우리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싸구려를 얼마 받고 말았지만은 북한은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단위의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어느 정도 선계약금 쪽으로 뭔가를 좀 준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계약금 쪽으로 일정 금액이 북한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어쨌건 그런 순으로 이루어지면은 빠르면 8, 9, 10월이지만 늦으면은 내년 1, 2월 정도까지도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합의는 1, 2월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중간에 어떤 정도의 가벼운 합의 정도는 있고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용을 맞춰주는 그 형식까지는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정치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조금 다른 길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어쨌건 큰 형태로는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정세 예측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정세 예측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그 정치 같은 거 이래 보면은 뭐 명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이래로 다만갑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명문가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만갑족이 있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조선 후기로 들어와서는 기호, 즉 수도권, 그 중에서 노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뭐 현재까지 사회 엘리트를 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명문가, 10대 명문가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배층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표현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우리 민중들은 그것과 별개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집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지배층과 그 민중들이 따로 돌아갔지만 한 번씩 그렇게 같은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힘을 합쳐서 뭔가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민의란인데, 그게 1590년 그 정도죠.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그래 민중과 지배층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우리는 또 나라를 촛불로 일어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400년 그 이전에 인민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것은 인조반정입니다. 서인들이 일어났고 지배층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그게 1623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2, 3년 다음 대통령 선거쯤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조금 1, 2년 편차는 있겠지만은. 즉 우리가 뭔가를 해내었다라고 손을 놓고 무심히 지나가면은 다시 인조반정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때가 인조반정 이후 어떻게 되었냐? 국내 정세는 잘 아시겠지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그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던 전 세계적인 형태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뒤처졌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호란을 겪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계적인 조류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조금 가벼운 마음과 변화를 갖다가 필요해한다 이런 말들로 손을 놓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어느 순간 뒤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급변한 시대고, 그런 게 400년 만에 왔고, 그 정세도 400년 전과 지금과 여러 가지 비슷한 면들이 어떤 면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선조들이 그렇게 가볍게 마음먹고 지배층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손을 놓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말고, 그때와는 달리 홍콩도 우리를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의 그런 민중들의 트렌드 유행의 리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방심하지 않고 계속 민중의 혁명, 민중의 힘을 밀어나가는 그런 촛불들,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 안 했다 카디 오래 하네, 그죠? 예, 우리 또 안재님께 다시 한 번 더 함성 함질러서 함성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어젠가 그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해볼만하다. 기존에는 그래도 이 경제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발 맞춰주고 하다가 계속 트럼프가 요거하고 저거 요거하고 이렇게 시진핑이 계속 들어주니까 중국 인민들이 열받았어요. 도대체 뭐한 짓이냐? 이러되니까는 이제 시진핑도 한번 붙어보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14억 인구가 총단결했답니다. 미국하고 한판 해보자고. 하웨이를 필두로 해서 경제전이 그전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들어주다가 하웨이 압박이 들어오면서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판세가 이강구도 이제 신냉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좀 격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왕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진핑이 지금 또 북한 가가 있고 또 트럼프는 일본 갔다가 또 이달 29일인가 또 한국 오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막 억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야 될 건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 또 해결하면 되고 그죠? 우리 뜻대로 뭔가를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하라. 개성공단 가져가라.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사드는 빨리 빼라. 사드는 빨리 빼라. 사드하고 평화오라. 사드하고 평화오라. 예, 다음은 뭐 순서가 없다고 본인이 자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변인 뭔가 굵은 분이 또 한번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보셨네. 여기에 딱 써야지 카메라가 딱 잡힙니다. 자주 올라오죠. 제가 요새 발언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카톡으로 살짝 한 번씩 나 오늘 뭐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진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면을 가장 장식하고 있는 사건이 뭐죠?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고유정 씨 사건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좀 엽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이번만 터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사실은 몇 번 있었지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역사서에 보면 뭐 조선시대부터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뭐 백백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어떤 엽기적 사건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조치들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뭐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방지장치가 도입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방지장치 도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전자발찌 성폭행과 관련해서 전자발찌가 있고 그 다음에 CCTV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08년도에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조두순 사건이라고 기억하죠. 2020년이면은 석방이 된답니다. 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 기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건 부결이 되고 대신에 조두순 법이라는 게 통과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 1대1 밀착 감시하는 게 이 법의 요지죠. 석고봉 도사 사건, 오대양 사건, 그 다음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을 톱밥을 가는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인 사건, 용인 10대 성폭행 살인 사건 등
엄청나게 엮인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 예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꼴레주드 프랑스라는 강의를 묶은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비정상인들이라는 책입니다. 꼴레주드 프랑스란 말은 그 꼴레주란 말은 프랑스 말로 하니까 조금 거창하게 보이는데 컬리지입니다. 컬리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500년 된 미국의 이제 그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죄정신의학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 범죄정신, 정신의학이 범죄에 이렇게 적용되는 이 계기를 이야기하는데 세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딸을 죽여서 토막낸 후 넓적다리를 양배추에 싸서 익혀 먹은 셀러스타의 아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뱅센숲에서 두 아이를 살아야 한 파파부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이 사건은 커졌느냐면은 왕족의 그 자녀인 줄 알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시해 사건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앙리에트 코르니에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느 날 이웃의 그 앙리에트 코르니에라는 여자가 이웃 여자에게 19개월 된 그녀의 어린 딸을 봐주겠다라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이웃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걸 승낙해 줍니다. 앙리에트 코르니에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준비하던 큰 칼로 아이의 목을 잘라 한 손에는 몸통을 다른 한 손에는 머리를 든 채로 15분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럽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오자 대개 아이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이의 머리를 앞치마로 싸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잡혔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근데 이 여자의 말이 그냥 그러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 법의 문제에서 매우 이후에 크게 다뤄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은 그래서 이 징역을 살리지 않고 치료 감호라는 것, 치료를 하도록 하죠. 감옥형을 살리지 않고. 이런 사건이 한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도 그녀로부터 사실은 아무 말도 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런 희대의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유럽에서 정신의학이 국가의 지배적인 어떤 지배를 하기 위한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광기를 위험으로 코드화하는 것, 광기를 위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광기는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화가들도 광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음악가들도 광기가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에게 그런 일들은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위험과 재난을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현상으로 광기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위험한 거다. 정신의학의 학문으로 제도한 것은 개인의 정신병의 치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인 예방, 사회체 전체의 복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잡지가 뭐냐면은 유럽에서 나온 정신의학 잡지가 뭐냐면 공중보건연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신의학 잡지의 이 공중보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요번에 이제 고유정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복의 감정을 가지도록 하고 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키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보호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률적 처벌에는 피해자나 사회적 구성원이 아니라 보복의 감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대리 보복해주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근데 이걸 통해서 국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한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잘 안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한다 그래서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CCTV를 설치한다 그래서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복의 대리자로서는 사적 보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 경찰, 검찰, 그 행정 이런 것들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루에 평균 CCTV에 몇 번 노출될까요? 대략. 우리 하강 선생님 몇 번 노출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에는 CCTV 속에서 살죠. 예. 평균적으로 83번이라 그럽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83번 노출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길을 가게 되잖아요.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9초에 한 번씩 노출된다 그럽니다. 9초에 한 번씩 찍힌다 그럽니다. 길을 걸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83번이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찍히게 노출되게 됩니다. CCTV에. 이 CCTV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2002년도에 강남경찰서에서 제안해서 강남구에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범죄 감시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이 공공기능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지금 한 10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적인 기업들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그 다음에 요새 차량에 블랙박스들이 많죠.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1000만 대가 훨씬 넘는 숫자의 이런 감시 기계들이 사실은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라든지 또 그다음 그에 관련된 데에서는 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사회학자들이라든지 단체에서는 해보니까는 오히려 어느 국에서는 했는데 늘고 있다 그러고 근데 오히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늘고 있는 게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그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묻어버리고 개인이 감수해버리고 있는데 요즘은 좀 가감하게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CCTV는 그래서 이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이런 기능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거는 쉽게 하지만 예방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것들이 오히려 개개인의 국민의 안전에 안전이 늘어난다는 것이 안전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가의 지배력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언론, 국가, 온 군데서 난리를 죽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난리를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향하는 지점에 대해서,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500년 전쯤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알키비아디스라는 장군이자 정치가이자 운명가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탄생한 용어가 알키비아디즘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아테네의 장군이었는데 아테네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갖고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거기 망명해가지고 거꾸로 아테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욕을 해댑니다.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온갖 욕을 하니까는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아주 고급스럽고 비싸고 아주 아름다웠던 개가 있었답니다. 그 개를 삽니다.
그 개를 사가지고 꼬리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욕을, 정치적 욕을 하다 그 다음에 꼬리 자른 거 가지고 욕을 합니다. 저놈이 돌았나, 왜 꼬리를, 그 아름다운 개꼬리를 잘랐는데 오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케비아데스가 하는 이야기가 내 생각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한 다른 욕들은 다 중지하고 개꼬리 가진 것만 가지고 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비난을 아마 관두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내는 많은 사건들, 세간에서 회자되는 많은 일들에 우리는 우리의 눈들을 이렇게 가리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에도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못 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뭐 여성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들의 소위 적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폐는 저는 구성원들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잉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과잉되면서 이런 적폐라고, 소위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겪는 큰 사건들, 엽기적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는 치안, 국가 권력, 이런 적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들의 증오의 감정과 복수의 감정도 한몫 거들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런 것들을 더 설치하도록 하고 법률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또 우리의 복수 감정, 증오의 감정이 일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평상시 지식이죠. 연구해 가봤습니까? 예,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저거 온 거고 연구 많이 와서 그죠? 예, 우리 유동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고가 날 때마다 제도를 완비한다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시켜가고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지금 현대 권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이 강화된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은 그런 희한한 일들은 좀 덜 생길 겁니다. 훨씬 줄어들 거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하죠. 훨씬 덜 들 건데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촛불을 하는데 이 사드 이야기는 점점 좀 줄면서 다른 이야기들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에 이 사드를 빼야 된다는, 사드는 필요 없다는 원래 이야기했던 이 사드 철수 이거는 항상 깔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드 문제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계속 한미일 동맹 구조 속에서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시설 보안 문제나 아니면 정식 배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저한테도 별로, 우리한테는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뭐 얼마 전에 그 하노이 회담입니까? 그 베트남 회담,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 몇 방 쐈잖아요, 단거리.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그냥 미사일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게 내나 탄도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벌써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 그 뭐 목표물을 마음대로 피해가고 움직이는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이런 그 이제 뭐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다 탑재된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도 맨날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벌써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미사일을 어떻게 이 레이더 탐지해갖고 미사일 쏘가 맞췄냐? 이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드는 전혀 필요 없는 건데도 이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사실은 미국 매파 그 군산복합체에 무기 판매 장사하는 뭐 이런 거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거들 말대로 가상의 적들에 대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자기 그런 우산 안에 두면서 계속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 무기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누려가려는 뭐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직도 사드는 소속리에 임시 배치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금씩 시설들은 자꾸 뭐 보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소성리나 원불교, 김천, 그리고 우리 성주 이렇게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평화를 외치는 이런 많은 분들이 또 뭐 서울에서도 모여서 미대사관 앞에서도 거의 뭐 주말마다 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식통을 계속 보면은 미대사관 앞에서 인간띠 있기도 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이제 성주에서 우리 여기 촛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계속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고 뭐 하여튼 환경인권평가가 계속 지지부진 끌려가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습니다. 뭐 최소 2년이 걸린다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대외 정세들이 풀려가지고 자 좋게 우리가 원하는 정세대로 흘러가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뭔가 투쟁을 항상 즐겁고 신나게 즐기고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오늘을 또 우리의 투쟁을 더욱더 즐겁고 신나게 해줄 우리 대구에서 김미영님이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미영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못했던 제이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치는 바람에 죄인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죄인 지난 밤 꿈속에 죄인 만났던 모습을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죄인 한다는 영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죄인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죄인 난 너를 못 잊어. 난 너를 사랑해. 죄인 우리가 걸었던 죄인 추억의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죄인 난 너를 사랑해. 죄인 우리가 걸었던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예,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니까 참 중간이었고 참 그렇다 그러죠. 다음 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준비했는데 참 이 분위기에서 예, 넘어갑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쌓으며 부둥켜는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르치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꿈을 구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면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러우러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숲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요새는 앵콜도 안 하고. 예, 다시 한 번 더 열화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음악이 있어야 즐거움이 와요, 그죠? 예,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632번째. 예, 기억해 놓이소. 다음에는 633번째. 그죠? 예, 632회차 사드배치 철회성 촛불문화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아까 오늘 했던 이야기가 맞춰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라! 개성공단 재개하라!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종전선언 선언하라! 종전선언 선언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촛불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32회차 성주 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